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조세 총론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조세 총론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내용을 외우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개념을 좀 잡는 데 중점을 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8쪽 조세 총론 나왔는데, 자, 갑자기 생뚱맞게 여러분 조세란 말이 나왔습니다. 조세. 조세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세법에 관한 법률을 총칭해서 뭐라냐면 조세, 강학상,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 한다 여러분? 조세란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 세금을 알고 계시면 돼요. 세금을 학문적 또는 법률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부동산 세법 책이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세금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세금이라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우리 세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년 개정됩니다. 올해도 역시 국회에 지금 현재 각 세법에 관련된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개정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죠. 지금 난리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말에도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본서가 아마 1월 중순이 넘어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책이 나오는데 아마 부동산 공법하고 세법은 아마 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법 매년 개정되고 그 개정된 내용이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연말 개정사항은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또 연도 중에도 또 중간에도 개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연도 중에 개정된 거는 거의 물어보질 않아요. 대부분 연말까지 개정된 건데, 자, 그래서 세금이란 걸 우리는 강학상 학문적인 표현으로 뭐라 한다 여러분? 조세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일 먼저 조세 총론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세금. 자, 그러면 우리 거기 조세의 정의가 나와 있죠.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가징수하는 금전급부 등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조세를 한다. 다른 말로 뭐란다 여러분? 세금이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정의 중에서 여러분 하나 좀 잡으신다면, 자, 밑줄 좀 한번 쳐주실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말이 있어요. 밑줄. 국가 또는 지방. 제가 밑줄 칠한다면 밑줄 치셔야 돼요. 밑줄 칠한데 뭐 여러분이 어떤 분은 쫙 닫혀. 제가 지금 키워드를 잡는 건데 밑줄 칠한 거나 동그라미 치는 것은 그거의 키워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에서 조세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권자가 반드시 누가 된다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부과된다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법을 배우시면은 여러분 각종 이제 공과금을 배우게 되는데, 자,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그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공익사업의 수혜자한테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공과금이랍니다.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뭐란다 여러분? 공과금이랍니다. 공과금. 그래서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부과된다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만 요 두 개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누가 부과하면? 공공단체가 부과하면 그건 세금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공과금이랍니다. 이래서 무슨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개발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 이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끝자가 뭘로 끝나면 여러분? 부담금, 분담금으로 끝나는 것은 요거는 주로 공과금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입니다. 공과금.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자가 뭐가 끝내냐? 끝자가 항상 무슨 세 이렇게 끝납니다.
무슨 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끝자가 뭘로 끝날 때만, 세로 끝날 때만 세금이 되는 거고, 끝자가 부담금, 분담금 이런 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거기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게 바로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입니다. 왜 세금을 때리는 거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어떤 공공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한마디로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 이게 전통적인 부과 목적인데, 세금은 그런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또 정책적 영향이 큽니다. 주택 경기가 과열되고 있어서 주택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어. 그럼 그 주택가격을 뭐 하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세금을 확 때려버리는 거죠. 지금 공인중개사 실무에 계신 분들이 저만 보면 하소연합니다. 교수님은 죽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매매 중개가 안 일어난대. 그럼 왜 매매 중개가 안 일어나냐? 일단 양도자한테, 우리 부동산 양도자 아까 우리 1교시 때 배웠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부과된다 그랬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그럼 세금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이 없다는 얘기야. 이래서 내가 토지나 어떤 상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해서 7억 원에 양도했어. 7억 원에 양도했는데 그 7억 원에 양도하면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가 1억이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7억을 받아갖고 거기서 일부 얼마를, 1억을 양도소득세 내죠. 그럼 나한테 남은 돈은 얼마, 여러분? 6억 원이요. 그러면 6억 원을 가지고 내가 판 거와 동일한 걸 사, 못 사?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이번에 지금 옮기려고 35평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35평짜리 아파트 7억 원에 팔면서 양도차익이 3억 원이 나와서 한 양도세 5천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있겠죠. 그 돈으로 내가 지금 판 걸 사, 못 사? 못 사. 그럼 평수를 뭐 하거나 줄이거나 올라가야 돼. 외곽으로 빠지는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부동산 한 번 양도했대. 특히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양도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도를 하려고 그래, 못 하려고 그래? 못 하는 거죠. 특히 가장 문제가,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 단순히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파트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거는 돈을 못 벌어요. 그거야, 저는. 왜 못 버냐? 워낙 많거든, 공인중개 사무실이. 여러분 다 아시죠? 상가 단지, 뭐 아파트 단지 입구에다 딱 깡통 놓고 그냥 냅다 깡통 딱 쳐갖고 유리창 깨진 사무실 봐보세요. 어딘가. 10중 8구는 공인중개 사무실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의 관리비 유지, 고정비 뽑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무실 내갖고 돈 벌겠다? 그러면 그분은 돈 꼬라박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은 어디로 가냐? 토지나 상가 건물이나 법인 물건을 취급하는 수밖에 없어. 특히 토지를 많이 하시는데, 토지 매매에 대해서, 토지 매매에서 가장 무겁게 부과된 게 바로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세부담이 남들보다 10%를 더 내야 됩니다. 그 토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토지 매매를 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를 빠져나가느냐 못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양도자는 양도를 할 거냐 못 할 것이냐가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6년도에 실무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70억짜리 토지 매매를 지금 성사시키고 있대. 중개하고 있대. 얼마짜리? 70억짜리입니다. 70억짜리. 소위 말하는 요게 여러분 조금 이제 변두리 가면 여러분 도로 주위에 보면 이렇게 도로 주위에 비닐하우스 같이 이렇게 쭉 켜져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근데 이게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70억에 매매했을 때 양도세가 그 당시 그분 조사해 보면은 20몇 억이 나와요. 팔라고 그래야 못 팔라고? 못 팔아요, 못 팔아. 70억에 매도해갖고 20억, 10억 세금 양도세 내고 나면 이 사람은 양도 안 하려고 그런다. 아이, 나 매매 안 할래요. 그래서 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 온 게 교수님 작업 좀 해주세요. 어떤 작업이냐? 비사업용 토지에서 어떻게 하는가? 빠져나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세 부담을 주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부동산의 매매가 일어났을 때 매도자가 원활하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양도소득세 부담을 어떻게든지 줄여주시면은 여러분은 큰 건수를 잡는 걸 것이고 그런 걸 중개를 못하면은 그냥 손가락 빨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내면은 이러한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네요. 바로 이거 규제 대상이니까 그렇죠. 규제 대상.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억누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세금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재정교육 충돌을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자 밑줄 여러분 중요합니다. 과세 요건.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우리가 개별세법에서 배우는 게 바로 과세 요건입니다. 과세 요건. 어떤 특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요건을 반드시 뭐한 사람만 충족한 사람한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이 과세 요건을 벗어나면 세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해 두셔야죠. 그럼 여기서 과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뭐냐? 과세 대상. 뭐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과세 대상.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이면 얼마나 세금 때느냐? 과세 표준. 여기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냐?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1년 내내 공부하는 게 이겁니다. 과표는 뭐고요? 세율은 뭐고요? 그래서 세액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게 부동산 세법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부님들이 여기에 약해. 우리 세법에서 나오는 수학식은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못한다? 더하고, 빼고, 곱하세요. 얘는 거의 없어요. 이거 하라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아주 속 뒤집어져요. 1억 원이 2%는 얼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1억 원이 2%? 1은 2.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취급 단위가 아니죠. 그럼 이게 계산이 안 돼. 1억 원이 2% 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응? 2천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에요? 숙제 집에 가서 자녀분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야 이런 거. 세법은 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돼. 그래서 결론 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와 과표와 세율입니다. 역시 시험에서도 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험도 대부분 다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얼마의 과표가 어떤 세율로 때려요? 네, 올해도 세율 엄청 물어봤습니다. 세율 문제입니다. 세율 문제. 결론은 우리 세법은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딱 기본 첫째 뭐다?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취득세 얼마예요? 재산세 얼마예요? 양도소득세 얼마예요? 그걸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고객한테 최소 취득세를 얼마 내실 것 같고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못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의사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하거든요. 아, 내가 취득세 얼마 내야 되구나. 나 양도세 얼마 내야 되구나. 이걸 뭐 할 줄 모르면 게임 끝난다. 세법은 이거 공부한다 보시면 돼요. 이거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 여기 밑줄 한번 좀 칩시다.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여기 밑줄. 거기 여러분 맨 밑에 4번이 무보상성 있죠. 그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요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뭐란다 여러분? 무보상성이라 합니다. 무보상성. 자, 저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소득세를 좀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려고 그래요?
적게 내려고 그래요. 공인중개사 되셔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업을 종사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지? 세부담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쉽게 어디서 볼 수 있냐? 물건을 살 때에 저는 가끔가다 테크노마트 등 어떤 전자상가 좀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제품이 있나 없나 구경하고 그거 구경하다 보면 재미 좋습니다. 시간 하루 금방 깁니다. 자, 물건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종업원하고 저하고 이제 딜을 하죠. 얼마예요? 물어보죠. 결론, 참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줍시다. 나 사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뭘 물어봐, 이제? 얼마예요? 물어보겠죠. 그때 그 종업원이 그 말을 물어보면 저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카드 결제하실 거예요? 현금 결제하실 거예요? 많이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냐면 현금 결제해 주시면 제가 10%를 더 빼드릴게요. 그래. 위법입니다. 결론은. 그럼 그 10%를 빼드리겠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 여러분이 일반적인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부가가치세 10%를 말합니다. 즉 현금 결제하면 여러분한테 10% 빼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걔는 세금을 신고할 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누락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국세청에 고발하시면 여러분 포상금 받습니다. 그 이제 뭐 파파라치라는가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쫓아내면서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저도 소득세 이제 신고하면은 가능하면 후배 세무사 조칩니다. 너 이 새끼 세금 환급밖에 못 만들면 넌 죽여버려 그래. 그래서 막 눌러갖고 환급을 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러는 거죠? 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가? 이유가 뭐냐고. 어? 예? 아까워. 왜 아까워? 바로 요거죠. 무보상성. 내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받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요것만 잊지 마십시오. 세금을 결국 피하라는 이유는 바로 무보상성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세금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기브 앤 테이크. 아는 영어는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뭔가 줬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근데 세금을 내면은 뭔가 받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꽁돈을 주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고 그래 안 내려고 그래? 안 내.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보상성. 그렇겠지. 앞으로는 그런 말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법률 전문가이니까 자꾸 법률 용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직접적, 개별적, 반대가 없이 법률적 강제력, 여기 밑줄 법률적 강제력. 내고 싶어서 내 강제로 내. 강제입니다. 법에 의해서 강제로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조세의 정의와 특징은 한번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X 표시하세요. 조세의 제1절 X. 제1절 제목 있죠? 조세의에다 X 치라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오늘은 한번 보고 이게 이제 끝이야. 자, 그 다음에 279조. 조세 분류와 체계 있죠. 자,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표 하나 정도 가끔 가다 나와요. 조세의 제2절 조세 분류와 체계 별표 하나. 앞으로 제가 별표 하나, 별표 둘, 별표 세 개 좀 쳐주세요. 참 공부하는 게 여러분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딩하고 똑같이 공부합니다. 앞으로. 예.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 여러분. 예. 나중에 그 별표 친 게 여러분이 마지막 정리할 때 효과가 발휘합니다. 자, 조세 분류는 가끔가다 나옵니다. 만약에 조세의 분류가 나오면 결론 출제는 이걸 왜 내냐? 여러분한테 반드시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16문제 있는데 16문제 다 틀리면 어떻게 해? 그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16문제 다 맞춰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16문제 다 틀려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시험 문제는 뭐가 들어가냐? 난이도 조절이 들어갑니다. 어려운 문제 일부, 쉬운 문제 일부. 이때 바로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맞으라고 주는 거야. 근데도 또 거부하는 분도 계셔요. 아, 난 싫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즉 조세, 세금은
기준을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분류 중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이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자, 세법은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랬죠,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랬죠? 세금을 때리는 거죠. 자, 결론. 모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별표 3개입니다. 무조건 일단 시험 대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 나올 걸로 예상해서 우리 1년 내내 열심히 열공했습니다. 세법이 열공하신 분은 다 합격하는 거고요. 세법을 안 하신 분들은 결국은 그분은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2월 달 되면 합격자 모임이 또 새로운 합격자 모임인데 합격자 모임 가면 다 세법 시간입니다. 세법을 끝까지 잡고 공부하신 분은 분명히 그에 합격할 것이고 세법 시간에 모르겠다 나는 빠지겠다 중도 포기하시는 분은 그분은 절대 최종 합격 못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모든 조세에서 납세는 일단 여러분 시험 범위다 보시면 됩니다. 나온다. 나왔고요. 양도소득세에서도 납세무자 나왔고요. 재산세도 납세무자 나왔고요. 취득세에서 납세무자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근데 과세권자는 시험에서는 별표 하나 정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끔. 그럼 이때 과세권자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자, 조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부과된다 그랬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만 조세가 되는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뭐라 한다 그러면 공과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것이 끝자가 뭘로 끝난다? 부담금, 분담금으로 끝나면 그거는 공과금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그럼 이때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누가 부과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됩니다. 이때 국가가 부과한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국세라 그럽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써져 있습니다. 누가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그래서 뭐라는가 여러분 지방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한다 그래서 국자가 쫓아온 거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그래서 지방세가 되는 겁니다. 14가지가 있고 11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가 있고 11가지가 있는데 그때 14가지 국세와 11가지 지방세가 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의 14가지와 지방세의 11가지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였고요. 국세 쪽에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메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한다서 뭐라고 여러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서 뭐란다 여러분? 지방세랍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조세 분류가 바로 국세냐, 지방세냐가 가장 기본적인 구분 기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걸 다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죠. 물론 여기에는 종합소득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만, 종합소득세라는 소득세. 그래서 일단 하나 알아둘 것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닌 게 뭐가 있냐?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얘들은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어렵다 그래갖고 부가가치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빠집니다.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공시법 20문제, 세법 20문제 나왔다가 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가 빠짐으로 인해서 빠진 만큼 그게 공시법 선생이 내일로 집어먹어 버린 겁니다. 둘 다 고만고만한 놈들 둘이 뭉쳐갖고 있지. 그래서 여기 빠지면서 네 문제를 누가 주워 먹은가? 공시법이. 잘 먹어라.
배 터지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나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한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제일 먼저 쫓아오는 세금이 바로 뭐냐? 부가가치세입니다. 실무 나가셨을 때 부가가치세 모르면 여러분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인중개사가 되지만 여러분 고객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있고 여러분 임대차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럼 이때 그 공인중개사가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냐 관이과세자냐에 따라서 여러분 수수료가 달라지는 걸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사거나 임대차 할 때에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야 될 게 뭐냐? 일반 사업자, 일반 과세사업자니까 간이과세자입니까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10%를 더 내냐, 더 내지 않느냐가 달라집니다. 저희 처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늦은 시간에. 이서방은 들어왔니? 막 들어왔어. 나 이번에 주택 전세를 줬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10%를 더 달래 그래. 그래서 더 달라는 게 맞는 건지 저한테 물어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예.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 누구냐면 일반 과세사업자다, 부가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분은 얼마 받냐면 1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자기로 몸으로 받고 수수료 먹는 거고 10만 원은 10%인 10만 원을 뭐로 내는 거야? 부가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간이과세자면 그냥 100만 원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나중에 되시겠지만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신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업자 등록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입니다. 그래서 세무서 가셔갖고 일단 구청 가서 등록하신 다음에 세무서 가셔서 주소지에 관한 세무서장한테 가고 나 사업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제일 친절한 데가 여기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이러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뭐 해버려? 사업자 등록한다. 세무서에서 제일 친절한 데가 여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세금 내겠다는 얘기니까요. 제일 친절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개업하시면은 제가 실무 강의도 거의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공인중개사 개업할 때 여러분이 개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사업자 등록할 때 여러분은 공인중개사로서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얘는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있고요.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시험은 안 나와? 시험범위에서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얘는 징수 의무가 있고요. 얘는 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얘는 여러분 간이과세자냐 뭐 생각하시면 되냐? 영세사업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는 1로 갑니다. 물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면 1로 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개업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로 가면은 부가치세 징수 의무가 있고요, 없고요? 없고요. 어디로 가면요? 일반 과세나 부가치세 10% 징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가치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뺐어요. 왜 뺐는지 난 알 수가 없지만은 이게 빠져.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상속세 증여세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 꼭 개별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상속세와 증여세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는 아니지만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고객에게 세금 상담 문제를 해줄 때에 반드시 상속세 증여세가 뛰쳐나옵니다. 부동산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세금이 뭐예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한번 나도 상속세 증여세 한번 내보자.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아무나 낼 수가 없습니다.
내고 싶다고 해서 낼 수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얘는. 상속세 누굴 잘 만나야 돼 일단?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 마음에 드십니까? 아, 예, 좋겠습니다. 이거네? 이거 아무나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속이 된다 해서 무조건 상속세 가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왜? 피로 맺어진 사이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대안으로 뭘 선택할 수 있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배우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피할 수 없다면 뭐는 피할 수 있어? 배우자는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항상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채가리라. 그 왕자가 할 일 없어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씨. 그래서 여러분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좀 알아두시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특징이 뭐냐면 둘 다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취득이에요? 무상취득이에요. 우리 지금 인문가정 하는 거야 세법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금 당장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잡자는 얘기야. 상속세, 증여세는 뭐가 떠올려야 된다고 여러분? 무상! 돈을 주고서 받은가 안 주고 받는가? 공통은 둘 다 뭐야 여러분? 무상입니다.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항상 내야 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가 낸다고?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야. 받는 사람이.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뭐겠어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은? 예, 재산 무상 이전 시점이 사후냐 생존시냐 차이점입니다.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럼 뭐로 가는 거야 이거는? 상속세. 재산을 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뭐로 가는 거예요? 증여세. 잊지 마십시오. 결론,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아니면 여러분이 실무나가시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가끔은 다 저한테 온 사람들이 많아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인데 누가 낸다고? 받는 사람이.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얘는 사후, 얘는 생존. 자, 그럼 결론 낼게요.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런 거 알아두는 것도 오늘 목적 달성한 거야. 자, 상속세 낼래, 증여세 낼래?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 뭘 내려고 그래야 돼요? 뭐 내는 게 세부 부담을 줄일까? 똑같은 재산인데 상속세를 낼 때와 여러분 증여세를 낼 때 세부 부담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재산인데 결론 낼게요 여러분. 상속세가 세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증여세가 더 큽니다. 상속세 선택하실래요? 증여세 선택하실래요? 그냥 세부 부담이 크기만 똑같은 부동산인데 상속을 받았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세금 금액이 같다 다르다. 똑같은 부동산인데 그럼 어디가 더 크다? 증여세가 더 큽니다. 그럼 뭐를 받는 게 좋다? 상속세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상속세.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셔갖고 당장 나 상속세 내게 해줘.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뉴스 시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저는 단순히 시간에 증여세보다 상속세 내려서 상속을 받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나오죠. 그렇죠? 결론 낼게요 여러분. 똑같은 재산인데 뭐가 적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둘 다 똑같은 재산인데 뭐가 있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제도가. 과세되는 가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빼주는데 상속일 때에 빼주는 금액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것 좀 고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받는 사람의 개인의 상속받는 사람의 90%는 상속세 안 냅니다. 상속세 내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면 공제 금액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이거 오늘 오셨으니까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배우자가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누가 받아라? 배우자. 꼭 알아두세요. 이런 거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면 다 고객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받아라? 배우자가 상속을 받거나 배우자가 증여를 받는 게 제일 적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다. 상속세 30억 공제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부지간에는 30억까지는 뭐는 없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정 상속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걱정할 일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어요? 얼마까지는? 3. 근데 이게 증여를 받으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6억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누굴 때는? 배우자 간일 때. 그래서 결론 낼게요. 배우자 간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안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결론 낼게요. 상속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되면 누가 상속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배우자가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증여를 받으려도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뭐로 가는 게 나아? 누가 받는 게 나아? 배우자. 다른 말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걸 왼수 그럽니다. 왼수야.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미혼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10년 차 이상은 다 이해됩니다. 왼수 같은 인간들. 자, 결론 낼게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부지간에는 증여는 얼마? 요게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직접적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꼭 알아두십시오. 결론 내면 배우자지간에는 얼마까지는 6억 원까지는 뭐는 없다. 증여세는 없다. 상속세 적게 내려면 누가 받아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 요건 주의할 게 단 10년간입니다. 한 번 6억을 공제받으면 10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벌들은 10년 주기설로 재산이 이전됩니다. 다음에 둘째, 이제 배우자는 직계 누가 있어요, 여러분? 존속이 비속으로 가요. 비속으로 가요. 존속으로는 안 갑니다, 대부분. 재산은 아래로 내려가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아시죠? 비속은 뭐? 자식들. 존속은 부모님. 그럼 재산이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서 직계 비속 간의 상속이 있어야 되면 기본공제 5 보장해 줍니다. 기본 최소 5 무조건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극단적으로 5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뭘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러니까 어디가 더 크다는 거 항상 알 수 있죠, 여러분? 상속일 때 공제금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결론 낼게요. 똑같은 재산이라더라도 상속을 받았을 때 증여를 받을 때 어디가 더 세금이 적다? 상속세가 적다. 다만 상속세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내셔야죠. 그러니까 그걸 못 가면 어디로 가는가? 증여. 그래서 결국은 상속세를 또 증여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존 시 뭘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계속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요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세가 뭐가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나 뭐 종합소득세. 대표적인 무슨 세다? 국세. 근데 대표적인 국세로서 우리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와 상속세 있어요. 만약에 시험에 보기지문에 뭐가 나오면, 보기지문에 뭐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보기지문에 나오면 얘는 결론 낼게요.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 얘들은 뭐는 아니다. 나오는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 가끔가다 나오기도 해. 그럼 나오면 얘는 답이다 아니다. 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만약에 얘들이 답하고 관련되면 시험 범위를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오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지방세 마무리합시다. 우리 추대 요거 공부하는 거니까.
지방세 쪽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면 뭐죠, 여러분? 취득세. 거래 단계에서 뭐가 되는 뭐? 취득세와 뭐? 등록 면허세.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유하는 단계에서 뭐가 되는 뭐 있죠, 여러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 3대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 해당, 가끔 뭐 올해 같은 경우 하나 나왔던 기타 지방소득세란, 죄송합니다. 지방소득세가 시험에 나왔는데 기타 지방세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요겁니다. 1년 내내 요거 공부해. 1년 내내.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국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국가. 그래서 국가인 누가 나오죠, 여러분? 여긴 정부가 나오죠. 정부. 정부 조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세는 항상 누가 부과한다고 한다? 정부가 부과한다 그럽니다. 정부가 부과한다. 그래서 정부 조직으로 있는 게 뭐다고 여러분? 세무서. 그래서 여러분 오다 가다 보면 뭐가 보이면 여러분 세무서가 보이시면 세무서는 어떤 기관이다? 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기관이다. 결론 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 봅시다. 요거는 좀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법이 바로 뭐냐면 지방자치법이고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구분되는데 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수직적으로 이원화가 돼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수직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럽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뭐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상급이고 이게 하급입니다. 얘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광역이.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대표가 바로 뭐냐면 도입니다. 도. 우리 여기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여러분? 경기도 대표적인 도죠. 그래서 끝자가 뭘로 끝나면 도로 끝나면 여러분 뭐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도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 하급지방자치단체로 뭐가 있다, 여러분? 시 또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뭐 시 또는 뭐로 나눠진다? 군으로 나눠집니다. 시 또는 군. 군은 어떨 때 붙느냐면 도시 성격이 기초지방자치 성격이 농어촌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농어촌이 아니면 뭐로 간다 여러분? 시. 그래서 끝자가 뭘로 끝나면 시로 끝나면 도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뭘로 끝나면 군으로 끝나면 농어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의정부시 해볼까요? 그럼 경기도가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의정부 시니까 여기는 뭐야?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도시다 농어촌이다? 도시다 얘기죠. 경기도 가평군인가? 그럼 경기도는 뭐고? 광역. 가평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어디야? 농어촌 지역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예를 조금 바꿀게요. 경기도 성남시로 좀 가봅시다. 경기도 성남시는 구가 나눠집니다. 수정구, 분당구, 무슨 구 나눠지죠?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다.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만이야? 예, 시까지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고?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래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래서 끝자가 뭘로 끝나면 도는 뭐를 말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그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도 여러분 기초지방자치 뭐가 있다? 시 또는 군이 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말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니까 일반 시의 군은 지방자치단체다 아니다?
아니다. 어디까지만이다. 시 또는 군까지입니다. 여기가 수직적 이원화가 되었고요. 수평적으로도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동급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 뭐죠, 여러분? 특별시. 자, 판단하세요. 제가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갔다 왔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광역시죠, 광역시. 그래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는 도와 동급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역지방자치.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방세를 공부할 때 이걸 모르면은 제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세법은 제대로 알으셔야 됩니다. 어렵게 느낀다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 나중에 분명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 나가서 일을 잘합니다. 어설피 공부하다가는 당입니다, 세법은. 세법은 딱 두 가지 선택입니다. 아느냐, 모르냐 선택하는 거지 애매하면 큰일 납니다. 왜? 곧바로 뭐와 연결되니까 세금은? 돈입니다. 세법의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돈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앞에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그랬어요. 서울 뭐고요, 여러분? 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어디 갔다 왔어요? 광역시. 그럼 여기 우리 서울 특별시 여기 무슨 구? 노원구죠. 그러면 노원구는 뭐야,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디에? 특별시, 광역시, 구는 시, 군과 동급의 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해볼까요? 인천광역시 부평구니까 뭐야, 여러분? 부평구는 기초. 그렇죠? 근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면 구는 아니죠. 이해해 주시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 보면 돼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슨 동, 읍면 이런 건 기초지방자치단체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 낼게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와 그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 뭐? 시 또는 군이 있다. 근데 이게 도가 아니라 뭐면? 특별시나 광역시는 도와 동급의 뭐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거죠.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구가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져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득세, 대표적인 도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도세 대표가 뭐다? 취득세. 그러니까 경기도는 누가 과세권자? 경기도 도지사가 취득세를 먹는 겁니다. 서울 특별시 노원구는 누가 먹어라? 특별시장이 먹어라. 인천 광역시 부평구는 누가 먹어라? 광역시가 먹어라. 뭐는? 취득세는. 반면에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럼 뭐 먹으라는 얘기냐? 뭐 먹냐? 재산세를 먹습니다. 그래서 결론,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초를 잘 들으신 분이 나중에 시험에 쉽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런 인문 과정을 우습게 공부하신 분이 우습게 하신 분은 나중에 쓸데없는 질문합니다. 막판 가갖고 기껏 한다는 질문이 이상한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슨 동이죠, 여기? 상계동 할까요? 자, 경기도 성남시를 할게요. 의정부시는 구가 없죠. 예, 성남시 분당구 무슨 동 합시다. 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슨 동 합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취득세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는 아파트 취득했다. 뭐 했다고 여러분? 아파트 취득했으니까 뭐 낸다?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부과된 취득세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일 때 누가 먹어라? 서울특별시장이 먹어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무슨 동에 있는 아파트 취득했다. 취득세 부과된데 취득세는 누가 먹어라? 경기도 도지사가 먹어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방세 법에 의해서 누가 먹을 건지 법에서 딱 규정되어 있는 거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이다. 무슨 동이다. 그러면 누가 먹어라? 광역시. 근데 요 상계동 아파트에 대한 뭐는 재산세는 누가 먹어라? 노원구 구청장이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무슨 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누가 먹어라? 성남시장이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누가 먹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재산세는 여러분 그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서 누가 먹을 건지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위 말하는 뭐는 픽3는 재산세가 많이 거쳐 적게 거쳐? 많이 거치겠죠. 왜? 부동산 가액이 크고 부동산 가액이 크니까 당연히 재산세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강원도 병창군이래요. 어디래요? 강원도를래요? 그 저쪽 구석에 있더래요? 재산세 많이 거쳐요? 안 거쳐요? 많이 안 거치겠죠. 그러니까 세금도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빵빵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구청장이 웬만한 도지사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많으니까? 거치는 세금이 많으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면 그만큼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뭐 문화회관 가보세요. 빵빵합니다, 여러분. 돈을 쳐발라갖고 그냥. 양재대로에 있는 서초 거기 문화 저기 가면은요 뭐 각종 무슨 1년 내내 문화 행사입니다. 무슨 오페라 악단이 와서 교환하고 엠뱅을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이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취득세는 누구예요? 도지사 또는 특권시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도지사가 부과하거나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등록 면허세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만 일단 알아둡시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낼게요. 지방세는 자 요거만 알면 돼요. 이거 당장 못 외워도 좋아요.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부과권자가 같다 다르다. 네,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만 합시다. 결론 냅시다. 취득세는 누가 한다? 도지사.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 자,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 시장이나 군수. 서울은 구청장, 광역시는 구청장. 자, 등록면허세 갑시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부과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지사야. 근데 서울특별시는 누구야? 구청장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요게 지방세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과세관청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